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종이었지만 중국은 이 작은 껍질 거북을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매년 최대 1,000만 마리의 작은 껍질이 전 세계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은 껍질 거북이 어떤 종인지, 그리고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던 작은 껍질이 어떻게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거듭났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이 놀라운 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해 저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요 종은 흔히 매끈 거북 스무트 터틀이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등껍질 거북입니다. 중국 농장들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매년 1,300만 마리의 거북이를 생산합니다. 이 특별한 거북이의 번식 주기는 매혹적이고 독특합니다. 개체는 총 50개의 알 중 최대 40개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아에서 생성되는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흙이 깔린 트레이에 넣습니다. 하지만 부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에서 90일 정도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알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일에서 40일로 단축됩니다. 포획된 새끼 거북이는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집니다. 이 과정은 운송 중 충돌이나 찰과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여 거북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성공적으로 부화하면 연못에 방류하여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거북이 종은 평소 먹이로 호수와 연못에 서식하는 물고기, 곤충, 수생식물을 섭취합니다. 양식 시에는 제대로 생산된 펠릿 사료를 먹입니다. 이 식사는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거북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거북이의 나이에 따라 하루에 2번에서 4번까지 먹이를 줍니다. 20분 후에는 연못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속에 남아있는 먹이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사육 조건과 환경에 따라 약 4, 5년 후에 성체에 도달합니다. 이 특별한 거북이, 종의 탁월한 가치는 풍부한 영양분과 다양한 효능에 기인합니다. 중국은 거북이에게 충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최소 500제곱미터 규모의 수많은 번식장을 조성했습니다. 거북이의 무게가 2kg에 이르면 수확물을 가져올 때입니다. 연갑 거북을 수확할 때는 거북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물이나 삽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물 수확에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북이를 수확할 때는 건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씨의 영향을 피하고 거북이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수확 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운송 후 거북이를 세척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북이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청결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의 가격은 나이, 무게, 크기를 고려한 분류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국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갑 거북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거북이를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연갑 거북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섭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판단된 거북이는 판매 전에 공장으로 보내져 가공 및 보존 과정을 거칩니다. 시장에 충분한 양의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거북이,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장 직원들은 공장이 항상 가동되도록 관리합니다.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거북이 고기는 그 풍미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재료입니다. 연갑 거북 양식은 경제적 중요성 외에도 양식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해 왔습니다. 현대식 양식장은 자동물 순환 시스템,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를 활용하여 연못의 성장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발전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 개체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성장 속도 향상, 질병 저항성 향상, 고품질 육류 기준 유지를 위해 연갑 거북의 유전적 다양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별 육종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은 더 빨리 자라고 더 튼튼한 등껍질을 가지고 더 영양이 풍부한 육류를 생산하는 거북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통 농업이 현대과학과 어떻게 융합되어 생산량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자라 산업은 중국 농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작은 마을들이 자라 양식의 주요 수입원을 의존하며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운송, 소매업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지역 경제를 혁신하여 가족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전에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드러운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는 생태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책임감 있게 키울 경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는 연못은
수생식물, 곤충,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을 지원하는 작은 생태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때때로 다종 양식 복합 양식을 통해 거북이를 물고기나 가재와 같은 다른 종과 함께 양식하여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라는 요리뿐만 아니라 전통의학에서도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 풍부한 비타민, 그리고 효능으로 알려진 약효 덕분에 아시아 여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중국 농촌 농부들을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해줍니다. 교육과 훈련 또한 업계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양식 관리, 건강 모니터링, 지속 가능한 사료 공급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전문화를 통해 양식 기술은 일관성 있고 윤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가능성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성장, 사료 섭취 패턴, 수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스마트 센서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성 덕분에 농장주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통, 과학, 그리고 현대 기술의 결합을 통해 연갑거북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서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초석으로 진화했습니다. 연갑거북은 인간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되살리는 동시에 전 세계 지역 사회와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제 관점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연갑거북이 중국의 주요 경제 자원으로 변모한 것은 보존과 상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물론 윤리적, 생태적 고려사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산업은 인간의 독창성이 지닌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신중한 번식, 선별적인 유전학, 그리고 첨단 양식 기술은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종을 되살렸습니다. 동시에 농촌 지역 사회에 상당한 생계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 식량 공급망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저는 생태적 회복과 경제 개발을 통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된다면 책임 있는 혁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멸종 위기에 처했던 종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것은 필연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약적인 번식, 고밀도 개체군, 그리고 성장 주기의 조작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질병 발생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확량과 시장 가치 극대화에 집중하는 것은 엄격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물의 복지와 생태적 고려 사항을 잠재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살아있는 거북이나 가공품의 국제거래는 생물 보안, 침입종의 위험,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일 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산업의 장기적인 성공은 생산성과 생태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더 엄격한 환경 규제,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복지 기준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지지합니다. 거북이를 다른 수생생물과 함께 사육하는 복합 양식 방식은 연못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되어야 합니다.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모범 사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자를 위한 교육 및 전문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연갑거북 이야기는 현대 양식업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여줍니다. 신중한 계획, 과학, 그리고 윤리적 통찰력을 통해 인간은 경제 발전, 종 보존,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일깨워줍니다. 지속적인 감독과 적응적 관리가 없다면 번영을 뒷받침하는 바로 그 종들이 새로운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혁신, 책임감, 그리고 세계적인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악어는 태초부터 위험과 존경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단한 몸과 치명적인 이빨 때문에 늪지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악어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기업 중 하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어를 두려워하던 것에서 어떻게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에 수천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국적인 별미로 여겨지고 해외 시장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악어 고기는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모험을 통해 악어 산업 사육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악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수백만 마리의 생명이 품질,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설계된 산업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현대 악어 농장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과학, 생물학, 공학이 어우러져 이 파충류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키우는 곳입니다. 모래 속에 묻힌 작은 알에서 시작하여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거나 패션 업계에서 수만 달러에 팔릴 수 있는 악어의 살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악어 농장에 대해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잊어버리세요. 악어를 키우는 농장에는 소도, 트랙터도, 들판도 없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만 한 곳도 있는 이 고도로 보완된 시설의 모든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를 사육하여 얻을 수 있는 부를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의 나라에 있는 이 농장에서는 매년 수만 마리의 악어가 사육됩니다. 이 악어들은 모두 생후 초기부터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양뿐만 아니라 그 정교한 사육 방식입니다. 모든 현대식 농장에는 부화 공간, 치어 사육장, 어린 닭 사육장, 성체용 인공 연못 등 각 발달 단계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최상의 피부 품질과 동물 건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수로는 섭씨 28도에서 32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자연 서식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펜스는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으며 이중 경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오리로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어는 면밀한 관찰의 대상입니다. 각 악어마다 식별 코드가 부여되고 식단, 체중, 행동,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고급 가죽은 흉터, 감염 또는 흠이나 결점이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마르크 때문에 그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농장들이 단순히 가죽과 고기 생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농장은 가죽 품질 변화나 동물의 면역 저항성을 연구하는 유전자 연구센터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대학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료, 수온, 인공 조명 등의 조건을 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봉지가 5만 달러 이상에 판매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모든 선택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조 구성부터 정확한 급이 시점까지 모든 것이 특정 임무에 맞춰 조정됩니다. 야생을 사치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통제력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농장에서 악어 사육은 겉보기에 원시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업계 전체에서 가장 표준화되고 섬세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암컷은 짝짓기 기간 동안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둥지로 옮겨집니다.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고 번식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인공 석호는 고운 모래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 환경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암컷은 종에 따라 한 번에 30개에서 80개까지 다양한 크기의 알을 낳고 나면 고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꾼들은 알이 둥지에서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알을 모으는 작업은 빠르고 정확하며 매우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각 알의 윗부분에는 처음 놓인 방향을 나타내는 점이 있습니다. 배아가 움직이거나 뒤집히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은 천으로 세척한 후 살균된 톱밥을 덮은 트레이에 넣습니다. 그 후 이 트레이들을 기후가 조절되는 배양실에 넣어 75일에서 9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온도와 습도를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악어의 성별은 유전자가 아니라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섭씨 32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컷과 암컷 모두 태어납니다. 부화 과정 내내 센서가 각 먹이를 면밀히 감시합니다. 어떤 편차라도 발생하면 수십 마리의 새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방에는 전기 및 수동 백업 장치가 모두 장착되어 정전 시에도 과정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부화 시간이 다가오면 알에서 미세한 진동이 들립니다. 여기 신호가 표시됩니다. 악어처럼 작은 동물들은 등껍질 안에서 높은 소리를 내어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과 동시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는데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기의 첫 며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악어는 사나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합니다. 악어는 난방, 정수, 조명 조절이 가능한 특수 수조에 사육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촉만 허용됩니다. 이는 악어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부화한 악어는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투자로 간주됩니다. 신생 시기를 마치면 악어는 활발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작고 연약한 파충류에서 2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장대한 생명체로 성장하는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생후 6개월 동안은 고품질 단백질, 닭고기, 다진 생선 또는 잘 만들어진 사료로 구성된 식단이 제공됩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매일 먹이를 주면 신진대사가 조절되고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듭니다. 먹이 공급은 매우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수조나 케이지는 엄격하게 준수되는 고유한 먹이 공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의 체중, 나이, 활동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료량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사료 공급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기의 질감과 피부의 유연성을 변화시킵니다. 사료를 너무 적게 주면 긴장감과 포식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료의 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악어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특정 악어종은 본래 더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들을 분리하는 것은 싸움, 물림,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러한 모든 위험은 상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농장은 각 동물의 이동 패턴을 검사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사료 급여 빈도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어들지만 사료의 질은 향상됩니다. 현재 사료에는 가죽의 품질과 근육의 강직도를 향상시키는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완벽한 가죽과 살코기, 그리고 탄력 있는 육질로 구성된 최종 제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식가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고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환경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이며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악어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주변 환경의 열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소화가 느려지고 결국 성장이 멈춥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단순히 거대한 동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동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명품 시장에서 균일성은 사치가 아니라 수요이기 때문에 균일성은 필수입니다. 악어는 3년 동안 성장하여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가공에 적합한 크기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는 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단계입니다. 윤리적, 동물 복지적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오류라도 가죽을 손상시키거나 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축 과정은 보호, 속도,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첫걸음입니다. 전기 충격은 대부분의 현대 농장에서 동물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동물을 명백한 신체적 손상 없이 의식을 잃게 하는 시술입니다. 볼트나 특수 타격을 사용하여 두개골에 통제된 손상을 가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들보다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 다루기 쉽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악어를 기절시킨 후 도축장으로 이송하기 전에 끈으로 고정합니다. 동물이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빠른 출혈을 유도하기 위해 경동맥이나 목덜미를 깨끗하게 자릅니다. 이는 동물의 의식을 잃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가 제대로 배출되어 고기의 색과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도체에서 피를 뽑는 것으로 시작하여 초기 세척 과정을 거친 후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가죽 벗기기로 이어집니다. 악어 가죽은 다른 동물의 가죽과 달리 배에서 등까지 가죽을 자릅니다. 복부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질감으로 인해 가장 높은 가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용 칼날과 고정밀 장갑은 베임, 찢어짐, 극힘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이 사용합니다. 단 하나의 흠집만으로도 가죽의 가치가 7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품질 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수행됩니다. 가죽을 제거한 후 크기를 측정하고 고압수로 세척한 후 최종 보관 장소에 따라 염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가죽 제거 및 도축 과정이 완료되면 살과 가죽은 최종 검사를 거칩니다. 악어의 각 구성 요소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악어 가죽은 회수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 화려한 패션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나 밀라노의 부티크로 보내지기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릴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혈흔, 지방, 조직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죽을 차갑고 가압된 물로 세척합니다. 그 후 강한 염장이나 급속 냉동 과정을 거쳐 보존하는데 두 과정의 차이는 최종 무드질 공장과의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2단계 다음에는 무드질 태닝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는 원피를 튼튼하고 유연하며 오래 지속되는 가죽으로 만드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죽은 일련의 화학적 또는 효소 처리 과정에 담가 콜라겐 섬유를 풀어 안정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드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뮴은 더 널리 사용되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식물성 탄닌은 환경 친화적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가죽의 부패를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드질 후 진행되는 깎기입니다. 각 가죽의 두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고정밀 기계를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0.8mm에서 1.2mm 사이의 범위로 조정합니다. 고급 제품 생산에는 모든 가죽의 두께와 질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각 가죽은 강한 빗줄기 아래에서 수작업으로 검사됩니다. 추가 개발을 위해 선별되는 가죽은 표면이 깨끗하고 복부 비늘이 뚜렷하며 눈에 띄는 흔적이 없는 가죽입니다. 다음은 염색 및 제품 완성 단계입니다. 균일한 색상이나 그라데이션, 메탈릭 마감, 빈티지 효과와 같은 특정 처리 방법을 가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균일한 색상도 선택사항입니다. 염료가 가죽 본연의 질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죽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회전 드럼을 사용하거나 직접 염료를 도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가죽의 다림질, 광택 또는 왁스를 입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광택을 내기 위해 손으로 오일을 바르기도 합니다. 악어 가죽 제작 과정은 정확성, 과학, 그리고 미학의 교양곡과 같습니다. 악어 알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여 완제품을 담은 봉지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컷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cm의 크기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악어 산업 축사는 인간의 독창성이 원시 자연을 어떻게 고도로 공학적이고 수익성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화 및 사료 공급 프로토콜부터 기후 조절 및 유전자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깃든 정밀성, 효율성, 그리고 기술적 정교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수온과 수조의 각도까지 모든 디테일이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조정된다는 사실은 인류가 한때 길들여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환경을 정복하는 데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숙달은 심각한 윤리적, 생태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것과 생명체를 단순한 사치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사이에 선을 넘은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윤리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절시키고 정밀하게 가죽을 벗기는 절차가 고통을 줄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는 필요성보다는 인간의 허영심과 배타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품으로서 악어 고기는 요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가방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1년 수입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고급 가죽 산업은 깊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부와 가치의 집중은 보존에 대한 맹점을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악어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지만 사육은 자연이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정상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균형의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적인 악어 사육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강력한 윤리적 감독을 받는다면 본질적으로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들이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습지 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다면 이 산업은 더욱 방어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적 가능성과 엄격한 복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가 비밀리에 착취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해결책은 대규모 동물 사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궁극적으로 패션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 소재, 즉 생명공학 가죽이나 실험실에서 재배한 가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 입장은 신중한 비판입니다. 악어 사육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탁월함은 인정하지만 윤리적 책임보다 지위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야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악어를 정밀하게 사육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연, 산업, 그리고 인간의 욕망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제고하지 않고 이 모델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진보의 척도는 효율성뿐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 사치 시장을 넘어 공정성, 생명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